백만장자 할아버지의 차에 치일 뻔한 소년이 나전칠기 명함함을 보고 우리 엄마인데? 라고 외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접촉사고와 낡은 나전함. 초가을 저녁,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다. 기와지붕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햇살이 오래된 돌담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재하는 고급 세단의 운전대를 잡은 채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과 눈가의 그늘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회색빛 양복 차림의 그는 오늘도 정송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국내 최대 문화예술재단을 이끄는 자리, 그것은 영광이자 동시에 끝없는 책임이었다. 차는 느릿느릿 골목을 지나갔다. 북촌의 오후는 언제나 고요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한복을 입은 연인들이 골목을 거닐었다. 그러나 정재한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마음은 3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있었다. 30년. 그토록 긴 시간이 흘렀건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귀를 찢는 충격음, 그리고 아내와 딸의 차가운 주검. 아니, 주검이라고 믿었던 것들. 정재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죄책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재단의 화려한 성공도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없었다. 이사장님, 조심하세요. 조수석에 앉은 젊은 비서의 다급한 외침에 정재하는 화들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가 급정거했다. 범퍼 바로 앞, 불과 몇십 센티미터 거리에 한 소년이 넘어져 있었다. 으악! 소년은 무릎을 짚은 채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낡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운동화 한쪽은 끈이 풀려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축구공이 들려 있었다. 정재하는 급히 차에서 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만약 브레이크가 조금만 더 늦게 작동했더라면.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정재하는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팔과 다리를 살폈다. 다행히 찰과상 외에는 눈에 띄는 상처가 없었다. 소년은 겁먹은 얼굴로 정재한을 올려다보았다. 죄송해요, 아저씨. 공이 굴러가서.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재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이 어린아이가 먼저 사과하고 있었다.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아저씨가 미안하구나. 정재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까진 무릎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양복 안주머니를 스치면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찰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낡은 나전칠기 명암함이 아스팔트 위로 굴러갔다. 소년의 눈이 그 물건에 고정되었다. 검은 오칠 바탕에 영롱한 자개가 박힌 작은 함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벗겨지고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섬세한 문양은 장인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거. 소년이 명암함을 집어들었다.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재하는 그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다. 왜 그러니? 소년은 명암함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자세히 살폈다. 측면의 작은 매화 문양, 뒷면의 특이한 나뭇결 패턴, 그리고 모서리의 금박 장식까지. 아이의 눈빛이 점점 더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이거 우리 엄마 나전함이랑 똑같은데요. 정재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라고? 진짜예요. 우리 집에 똑같은 거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빠가 남긴 거라고. 엄마한테 남긴 거라고.
소년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정재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30년 전 아내가 평생 아끼던 나전함. 그녀는 그것을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 사고 이후 정재한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나전함 하나를 발견했었다. 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아내가 생전에 말했던 기억이 났다. 하나는 내가, 하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만든 첫 작품이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녀는 나전 칠기장인의 딸이었다. 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아버지의 공방에서 자개를 깎고 있었다. 정재한은 그 섬세한 손길에 반했고 그녀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을 열었다. 너, 네 엄마 이름이 뭐니? 정재한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강지수요. 엄마는 나전칠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할머니한테 배웠대요. 강지수. 그 이름이 정재한의 뇌리에 번개처럼 꽂혔다. 3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딸의 이름. 당시 겨우 5살이었던 아이. 어머니는 말했었다. 지수도 그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소년 앞에서 정재한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네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되니? 35요.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30년 전 5살이었다면 지금 35살. 정재한의 무릎이 풀렸다. 그는 차체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소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정재한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함을 받아들었다. 손바닥 안에 차가운 감촉이 현실임을 일깨웠다. 네 엄마가 어디 사시니? 공방이 어디 있니? 익선동이요. 작은 공방 하나 있어요. 엄마가 거기서 일하세요. 익선동.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정재한의 손이 떨렸다. 30년. 30년 동안 그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다. 그것도 어머니가 평생 천시했던 나전칠기 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저씨 명함 주세요.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요. 엄마도 아빠가 남긴 나전함 얘기하면 신기해 하실 거예요. 소녀는 순진한 얼굴로 웃었다. 그 미소가 정재한의 가슴을 찢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외할아버지를 낯선 아저씨로 대하고 있었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정재한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다. 정송재단 이사장 정재한.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다. 소년이 명함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감사해요, 아저씨. 저 강민준이에요. 민준. 그 이름마저도 정재한의 심장을 쥐어짰다. 이 아이는 자신의 외손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이 아이에게도, 딸에게도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다. 민준아, 꼭 엄마한테 전해드려라. 꼭. 네. 그럼 저 가볼게요. 소녀는 축구공을 들고 골목 안쪽으로 뛰어갔다. 작은 뒷모습이 저물어가는 석양 속으로 사라졌다. 정재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손 안에 낡은 나전함을 내려다보았다. 30년의 거짓말, 30년의 상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찾아온 진실. 정재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눈물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희망인지 그조차 알 수 없었다. 단지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딸을, 손자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 석양이 완전히 기울고 북촌의 골목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정재한의 가슴 속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켜지고 있었다. 30년의 침묵과 가문이 대의. 익선동 골목 깊숙한 곳, 낡은 2층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공방의 문패에는 지수나전칠기라는 손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정재한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30년. 30년 만에 만나는 딸. 아니, 자신이 죽었다고 믿었던 딸.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그는 진실을 파헤쳤다. 30년 전 사고 기록, 사망 진단서, 장례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누군가 막대한 권력과 돈을 동원해 한 아이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정재한은 이미 알고 있었다. 종이 울렸다. 정재한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오칠과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좁은 공방 안에는 작업대 하나와 낡은 선반, 그리고 각종 연장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작업대 앞에 앉아 자개를 깎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말이 끊겼다. 강지수는 정재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35의 여인은 마른 체구에 묶은 머리, 검소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아내를 닮은 눈. 정재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쥔 조각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송재단 이사장. 정재한. 차가운 목소리였다. 존경도 반가움도 아닌 얼어붙은 경계심이었다. 정재한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지수야. 나가세요. 지수가 손을 들어 문을 가리켰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가 명함 가져왔어요. 북촌에서 사고 날 뻔한 그 아저씨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나전함 때문에 찾아온 거라면 돌아가세요. 우리한텐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지수야, 제발 내 말 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요. 아니, 찾을 생각도 안 했겠죠. 전 당신에게 죽은 아이였으니까. 가문의 명예에 방해되는 아이였으니까. 정재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사고에서. 엄마와 함께 죽은 줄 알았단다. 거짓말. 지수가 소리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양어머니, 은사 할머니가요. 당신네 가문이 어떻게 저를 버렸는지. 엄마는 죽고 저는 살았는데 당신네 어머니 이명숙 여사가 어떻게 저를 지워버렸는지. 거액을 주고 은사 할머니한테 떠넘겼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천안공예가 집안의 핏줄이 정송 가문을 더럽힐까봐. 정재한은 그 자리에 무너질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어머니, 이명숙 여사, 국악계의 거목이자 정송재단의 창립자. 그녀는 늘 가문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예술의 명문가로서의 자부심,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게 사실이니? 정재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지수가 비웃듯 물었다. 30년 동안 딸이 어떻게 사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나는 정말 몰랐어. 나는 너를 잃었다고, 네가 엄마와 함께 떠났다고 믿었어. 30년 동안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단다. 정재한은 무릎을 꿇었다. 공방 바닥에 차가운 시멘트가 무릎을 파고들었다. 믿어줘. 나는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단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지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은사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나전칠기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제 친엄마가 장인의 딸이었다고, 그 피가 제 안에 흐른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돈을 받고 저를 맡았지만 진심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재한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당신네 어머니가 찾아왔던 날, 사고 이틀 후였대요. 이명숙 여사는 할머니한테 거액의 돈과 함께 조건을 제시했답니다. 저를 키우되 절대 정송 가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제 존재 자체가 가문의 오점이라고 했답니다. 지수는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나전함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게 할머니가 남긴 전부예요. 사진은 엄마가 저를 안고 있는 모습이고 나전함은 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거라고 했어요. 쌍으로 만든 거래요.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가지고 있었다고. 정재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내였다. 그리고 품 안의 아기가 지수였다. 정재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지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전 30년 동안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지 끊임없이 자책하며 살았어요. 은사 할머니가 진실을 말씀하셨을 때도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문의 명예 때문에 한 아이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게. 정재하는 고개를 들었다.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수야,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줘. 나는 진심으로 너를 찾고 싶었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와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나전함을 꺼냈다. 지수가 꺼낸 함과 나란히 놓았다. 두 개의 함은 완벽하게 쌍을 이루었다. 같은 문양, 같은 크기, 같은 기법. 3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쌍이 다시 만났다. 이건 네 엄마가 우리 사랑의 증표로 만든 거야. 하나는 내가, 하나는 엄마가 가지고 있기로 했지. 사고 후에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 그리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 지수는 두 개의 함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함 위로 떨어졌다. 제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전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안 돼. 정재한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난 절대 너를 다시 놓을 수 없어. 어머니와 대면할 거야. 그리고 30년 동안의 거짓을 밝힐 거야. 지수야, 나는 내 아버지야.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 미워했던 아버지,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약속한다. 정재하는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3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결연함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어머니와 그리고 30년간의 거짓과 노여 사장의 명분과 복수심. 정송재단 본가의 뒤편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별채는 고요했다. 전통 한옥 구조를 그대로 살린 이 공간은 이명숙 여사의 개인 영역이었다. 90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재단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정재하는 별채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오후의 햇살이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쏟아졌지만 실내는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이명숙 여사는 창가에 앉아 가야금 악보를 살피고 있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그녀는 아들을 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갑자기 웬일이냐? 이사회 준비는 다 끝났느냐? 지수가 살아있습니다. 손끝에서 악보가 미끄러졌다. 하지만 이명숙의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래서요?
그게 어머니가 할 말입니까? 정재하는 주먹을 부르짖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30년 동안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죽었다고 속이셨습니다. 대체 왜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구부정한 등이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가문의 대의를 위해서였다. 대의? 정재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 하나의 목숨이. 제 딸의 존재가 무슨 대의에 방해가 된단 말입니까? 넌 모른다. 이명숙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정송재단은 3대에 걸쳐 이어온 국악의 성지다. 우리 가문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명문 국악 집안이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 이 명성이다. 그런데 그 천한 공예가 집안의 혈통이 우리 가문에 섞이는 걸 어떻게 허락하겠느냐? 천하다고요? 정재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나전칠기는 국가무 형문화재입니다. 수백 년 전통의 고귀한 예술입니다. 어떻게 그걸 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술의 격이 다르다. 이명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국악은 선비의 예술이다. 궁중과 사대부가 즐기던 고상한 문화지. 하지만 공예는 무엇이냐? 장인의 손끝 기술일 뿐이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의 영역이지 예술가의 영역이 아니다. 그게 어머니의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 딸을 버리신 겁니까? 버린 게 아니다. 이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그 아이를 살렸다. 사고 현장에서 심하게 다친 그 아이를 살려냈고 그 애미의 은사에게 거액을 주어 제대로 키우게 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게 했다. 내가 도리는 다 한 것이다. 도리요? 정재하는 허탈하게 웃었다. 돈을 주면 도리를 다 한 겁니까? 아버지를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정체성을 빼앗아 놓고 돈 몇 푼 쥐어줬다고 도리를 다 했다고요? 그 아이는 어차피 내 딸이 될 자격이 없었다. 이명숙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넌 재혼해야 했다. 적절한 집안의 여자와 재혼해서 가문에 맞는 후계자를 낳아야 했다. 그런데 그 공예가 집안의 아이가 살아있다면 내가 재혼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느냐? 저는 재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나약함이다. 이명숙의 음성은 차갑게 식었다. 넌 30년 동안 죄책감에 빠져 살았지. 그 사고 때문에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가문을 지켜야 했다. 누군가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다. 그래서 제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까? 그 아이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었다. 이명숙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정송재단의 손녀로 살았다면 그 아이는 평생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시달렸을 것이다. 공예가 집안 출신, 천한 혈통, 적자가 아닌 아이. 그런 소문들이 그 아이를 얼마나 괴롭혔겠느냐. 차라리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행복이었다. 그건 어머니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재한의 목소리가 별채 안을 울렸다. 제 딸입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서 그 선택권마저 빼앗았습니다. 넌 그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명숙은 팔짱을 끼며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한 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 내가 결정하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이다. 재단도, 가문도, 너 자신도. 그래서 제 딸을 희생시키신 겁니까? 희생이 아니다. 선택이었다. 이명숙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나는 가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3대에 걸친 명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는 없었다. 정송재단은 개인의 감정보다 위대하다. 우리가 지켜온 국악의 전통은 한 아이의 인생보다 가치 있다. 그게 어머니의 진심입니까? 정재하는 천천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예술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명분의 이름으로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 이명숙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것이 가문을 이끄는 자의 책무다. 정재하는 어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평생을 존경했던 사람. 위대한 예술가이자 재단의 수장이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예술도 전통도 아닌 오만과 계급의식에 사로잡힌 한 노인일 뿐이었다. 어머니. 정재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와 의절합니다. 이명숙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슨 소리냐? 정성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재산과 재단 지분은 제 딸 강지수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이명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아이에게 재단을 넘긴다고? 공예나 하는 여자에게? 그 여자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보다 훨씬 더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정재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 했던 명성, 그 허울뿐인 명분은 이제 끝입니다. 진정한 가문의 명예는 혈통이나 계급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예술에 대한 진정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재한아. 이명숙의 목소리가 그의 뒤를 쫓았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재하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무너진 것은 어머니가 만드신 거짓된 명분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아가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별채 안에 홀로 남은 이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다. 90년의 인생, 60년의 재단 경영,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의 빛이 없었다. 단지 차가운 분노만이 그 주름진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정재하는 별채를 나와 본체로 향했다. 석양이 그의 긴 그림자를 땅에 드리웠다. 30년 만에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딸에게로 향할 차례였다. 장인의 손길과 화해의 차게. 이명숙 여사와의 의절을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재하는 그 어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딸 앞에 서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웠다. 강지수의 공방 앞에서 정재하는 한참을 망설였다. 익선동 골목 안쪽 낡은 2층 건물의 1층에 자리한 작은 공방이었다. 간판조차 없는 초라한 곳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인이 작업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강지수. 30년 만에 다시 본 딸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35의 그녀는 돌아가신 아내를 닮아 있었다. 가늘고 긴 손가락, 집중할 때 살짝 입술을 깨무는 버릇, 그리고 작업에 몰두한 고요한 눈빛까지. 정재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또 오셨군요. 지난 일주일간 정재하는 3번이나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지수는 매번 그를 냉담하게 대했다. 진실을 알았음에도, 아니 진실을 알았기에 더욱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앉아도 될까?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지수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은 섬세하게 자개를 깎아내고 있었다. 전복 껍데기를 얇게 저민 자개 조각을 칼로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정재하는 조용히 구석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딸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30년 전 아내가 자개를 깎던 모습이 떠올랐다. 똑같은 자세, 똑같은 손놀림, 똑같은 숨소리까지.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정재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작업을 지켜볼 뿐이었다. 지수는 처음에는 그의 존재를 무시하려 했지만 점차 그 침묵이 불편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느껴졌다. 오후 햇살이 공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작의 조각들이 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다. 칼질 소리, 사포질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고요한 호흡 소리만이 공방을 채웠다. 왜?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정재한의 대답은 담담했다. 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재산 얘기는 안 하시나요? 정성재단 상속 얘기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지수가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정재한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다. 내가 아버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30년간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웠다. 전 버려진 줄 알았어요. 나도 내가 죽은 줄 알았어. 하지만 그 할머니는 일부러 저를 숨겼잖아요. 제 존재 자체가 가문의 명예의 오점이라고. 그건 어머니의 오만이었어. 나의 무지였고.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정재한은 의자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작업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수야,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 30년간 내 곁에 없었고,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자랐는지도 몰랐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아버지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너와 민준이 곁에 있고 싶어. 지수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지. 아니야, 지수야.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모든 건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정재한은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6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을 본 순간 지수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막이 무너졌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지수는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가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다. 정재한은 딸을 끌어안았다. 30년 만의 포옹이었다. 아버지의 품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온기로 가득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어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천을 풀자 또 하나의 나전함이 나타났다. 정재한이 가진 것과 완벽하게 쌍을 이루는 나전함이었다. 같은 오칠, 같은 자개 문양, 같은 금박 장식. 양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게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라고. 언젠가 쌍을 맞출 날이 올 거라고. 정재한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나전함을 꺼냈다. 두 개의 함을 나란히 놓자 그것들은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엄마가 만든 거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닮았나요? 많이. 너무 많이 닮았어. 지수는 두 개의 나전함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자개가 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였다. 전 엄마를 기억 못해요. 하지만 엄마의 손길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개를 만질 때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 나요. 네 엄마는 훌륭한 장인이었어. 그리고 너도 그래. 지수야, 넌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았어. 정재한은 딸의 작업물들을 둘러보았다.
비록 작은 공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나전칠기 작품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걸 내가 만든 거니? 네. 양어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친구였대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를 키우셨죠. 고마운 분이시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지수의 목소리가 잠시 어두워졌다. 정재하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와 민준이가 있어. 민준이. 지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민준이가 아버지 명함 들고 와서는 신기한 아저씨 만났다고 난리였어요. 똑같은 나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영특한 아이더구나. 우리 손자. 손자라. 지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민준에게 할아버지가 생긴다는 것. 자신에게 아버지가 생긴다는 것. 30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고 있었다. 아버지. 응. 전. 무섭지는 않아요. 이제.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나는 기다릴게. 정재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정송재단의 새로운 사업 계획서야. 나전칠기 예술진흥사업. 내가 원한다면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 지수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전통 공예장인 지원, 나전칠기 교육 프로그램, 젊은 장인 육성 계획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너무 큰데요. 넌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건 네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해. 엄마가 평생 꿈꿨던 일이야. 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그래. 서두르지 않아도 돼. 정재하는 공방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뒤돌아보았다. 지수야. 네. 다음에 올 때 민준이 좋아하는 거 사와도 될까? 지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민준이는 로봇을 좋아해요. 로봇. 알았어. 정재한도 미소 지었다. 30년 만에 지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공방을 나서며 정재한은 주머니 속 나전함을 만졌다. 이제 이 함은 딸의 함과 함께할 것이다. 30년간 떨어져 있던 두 개의 함처럼 그들도 이제 천천히 하나가 되어갈 것이다. 석양이 익선동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다. 정재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처음으로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전통을 잇는 재단. 정송재단 본관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진 20명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 정재한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송재단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재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결기가 담겨 있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정송재단은 국악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예술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간과했습니다. 전통은 단지 소리만이 아니라 손끝에서 피어나는 모든 아름다움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한올로 이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사장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재단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3대에 걸쳐 국악 명문가로서의 명성을. 명성. 정재한이 그 말을 끊었다. 명성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예술을 배척하고 장인을 천시하며 쌓아올린 허울 좋은 간판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정재한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저는 오늘부로 제 개인 재산 600억 원, 전액과 정송재단 운영기금의 40%를 출연하여 강지수 나전칠기 예술재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 이사가 벌떡 일어섰다. 이사장님,
그건 재단 자산의 과반을 넘는 금액입니다. 이사회의 동의 없이는 동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재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 개인 재산에 대한 처분은 제 권한이고 재단 기금의 경우 정관 37조 3항에 따라 이사장의 특별 결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강지수 나전칠기 예술재단은 단순히 나전칠기만을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라져가는 모든 전통 공예를 발굴하고 장인들이 존중받으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재한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국악과 공예의 융합입니다. 소리와 형태, 음악과 시각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전통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정송재단의 미래입니다. 한 젊은 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 그렇다면 기존 정송재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송재단은 계속해서 국악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갈 것입니다. 정재한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저는 3년 후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두 재단의 협력 체계를 완성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재한은 재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그의 곁에 지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필요가 아니라 의무였다. 정재한이 난간에 기대어 말했다. 나는 30년 동안 어머니가 만든 틀 안에서 살았어. 가문의 명예, 예술의 순수성, 그럴싸한 명분들로 포장된 오만함 속에서. 그러나 진정한 명예는 다른 것을 배척하는 데 있지 않아. 포용하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지. 지수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던 이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나전칠기 재단이라는 이름은 상징일 뿐이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내가 그리고 민준이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계급이니 명문가니 하는 허울에 짓눌리지 않고. 아버지. 그리고 이건 속죄이기도 해. 30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한 달 후 강지수 나전칠기 예술재단의 개관식이 열렸다. 인사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층 건물은 전통 한옥의 미학과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로비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정재한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저는 이사장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30년 전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제 딸은 살아있었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30년을 살았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정재한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일열에 앉아 있었다.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예술의 순수성이라는 명분으로 한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고 한 아버지는 딸과 손자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왔다는 전통의 민낯이었습니다. 정재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했다. 진정한 전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고 장인 정신에 대한 경의이며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이 재단은 그런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재한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수와 민준에게 다가갔다. 세 사람은 재단의 현판 제막끈을 함께 잡았다. 하나, 둘, 셋. 민준의 목소리와 함께 붉은 천이 떨어졌다. 강지수 나전칠기 예술재단이라는 글자가
햇살 아래에 빛났다. 현판은 지수가 직접 만든 나전칠기 작품이었다. 검은 오칠 바탕에 자개로 새긴 글자들이 영롱하게 빛났다. 그날 저녁 정재하는 지수, 민준과 함께한 행사장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그곳은 로봇 대회장이었다. 할아버지, 빨리요. 제 로봇 경기 곧 시작해요. 민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정재하는 환하게 웃으며 손자를 따라갔다. 관람석에 앉아 민준이 만든 로봇이 경기장에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게 민준이가 3개월 동안 만든 거예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코딩도 스스로 배우고 설계도 직접 했어요. 대단한 걸. 정재한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민준의 로봇이 상대 로봇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전통을 잇는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길을 걷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장인 정신, 열정, 끈기, 그리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 그것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것을. 경기가 끝나고 민준이 3등을 했다. 소녀는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할아버지, 봤어요? 제가 이겼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최고야. 정재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긴 손자의 따뜻한 체온이, 옆에서 미소 짓는 딸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귀가길 차 안에서 민준이 졸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같이 가요. 할머니 산소에. 그래, 꼭 함께 가자.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저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을 거래요. 그럼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겠니? 정재하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손자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지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스르르 잠들어 있었다. 30년의 공백, 30년의 거짓, 30년의 아픔. 그러나 이제 새로운 30년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재하는 더 이상 정송재단 이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어떤 직함보다 소중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는 것처럼 정재한도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 곁이라는 자리를. 그리고 그의 가슴 속 주머니에는 여전히 낡은 나전함이 들어있었다. 30년 전 아내가 남긴 것, 그리고 딸이 지켜온 것. 이제 완벽하게 쌍을 이룬 두 개의 함처럼 끊어졌던 인연도 다시 이어졌다. 차는 북촌 한옥마을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따뜻한 저녁과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